이 불길한 먹구름을 보세요. 지금 회전하고 있는 건가요?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슈퍼셀이라고 합니다. 수직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상승기류를 포함하는 폭풍이죠. 그래서 회전뇌우라고도 불립니다. 뇌우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단세포, 다세포, 스콜라인, 슈퍼셀이죠. 이 중 슈퍼셀은 가장 드물고 가장 심한 뇌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뇌우와 분리되어 있으며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되죠. 슈퍼셀은 미국 대평원, 특히 토네이도 골목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해요. 하지만 유럽,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남부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폭풍은 규모가 다양해서 크고 작고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모든 슈퍼셀이 토네이도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슈퍼셀은 가장 강력한 토네이도와도 관련이 있어요. 이러한 폭풍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양의 폭우와 우박을 동반하며 강력한 바람과 폭풍우를 동반하죠. 다운버스트는 뇌우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일단 지면에 닿으면 매우 빠르게 퍼집니다. 이 바람은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종종 토네이도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다운버스트는 완전히 다른 현상입니다. 다운버스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봅시다. 뇌우가 시작할 때 강력한 상승기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수직으로 커지고 우박과 빗방울이 내부에 형성되기 시작하죠. 폭풍이 성숙해지면서 상승기류가 불안정한 습한 공기를 구름에 계속 공급합니다. 우박과 빗방울은 이제 땅에 떨어질 만큼 크고 무거워졌어요. 그러나 때때로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서 폭풍의 상부와 중앙에 엄청난 양의 우박과 비를 매달아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폭풍의 중간과 하부에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운버스트가 발생하면 폭풍 상부에 있던 많은 양의 비와 우박이 지면을 향해 돌진하면서 많은 공기를 끌어당깁니다. 이 모든 덩어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다운버스트가 지면에 도달하면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와 싱크대에 부딪히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시속 160km가 넘는 놀라운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 버스트라고 불립니다. 이는 그 끔찍한 바람이 직경 4km보다 작은 지역에만 국한된다는 걸 의미하죠. 토네이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화산 토네이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화산 토네이도는 아마도 가장 무서운 자연 현상 중 하나일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면 뜨거운 암석과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높이 솟구칩니다. 용암 조각과 뜨거운 가스는 화산의 경사면을 따라 아래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이 아래로 내려갈 때 내부에 갇혀있던 일부 가스가 동시에 상승하고 회전하기 시작하죠. 주변 공기에 의해 압착되어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화산 토네이도가 탄생하는 방식이에요. 긍정적인 면은 이 현상의 수명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팽팽하게 타오르는 공기 기둥을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회오리 바람 소리와 뜨거운 지옥에 소름 끼치는 조합인 파이어 토네이도입니다. 이 현상은 파이어 트위스터 또는 파이어 월이라고도 해요. 이 위험한 자연현상은 주로 산불 발생 시 생겨나요. 이러한 화재는 타는 동안 지상 바로 위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공기의 넓은 영역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공기가 상공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면 회오리 바람이 발생하여 불타는 잔해와 화염으로 휘몰아치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파이어네이도는 하늘로 수백 미터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자연현상은 스노우스콜이라고 합니다. 운전 중에 스노우스콜을 만나면 고속도로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강력한 돌풍과 때로는 번개까지 동반하는 강렬한 그러나 다행히도 매우 짧은 폭설이 내리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 현상에 대해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와 위험과 관련된 경고는 2018년에야 등장했습니다. 스노우스콜의 또 다른 위험은 급속 냉동이에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과 갓 내린 눈이 고속도로를 매우 빠르게 얼어붙게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로 인해 차량 제어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다음 소개할 흥미로운 현상은 극히 드물게 발생하며 아직 잘 이해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일반적으로 크고 격렬한 현상은 아닙니다. 더스트 데블은 아주 작아서 몇 분 안에 사라질 수 있어요. 회오리 바람, 더스터, 모래 회오리 등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더스트 데블은 모래가 땅에서 위로 소용돌이치는 깔때기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무서운 친척인 토네이도와는 달리 일반적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의에 따르면 더스트 데블은 허리케인 및 토네이도와 같은 범주에 속해요. 이 세 가지 자연현상은 모두 보이지 않는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공기 기둥을 특징으로 해요. 모두 습한 공기와 건조한 공기,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 등 서로 다른 유형의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되죠. 그러나 허리케인은 보통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아래로 미끄러지는 수역 위에서 형성돼요. 토네이도는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뚫고 상승할 때 하늘에서 나선형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더스트 데블은 지상에서 형성돼요. 우리는 더스트 데블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든 잔해를 소용돌이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빠르게 움직이는 소용돌이가 들어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워야 한다는 거죠. 일부 구름으로 극한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선방구름이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 상승 기류에 걸리면서 형성됩니다. 이 불길한 구름은 대부분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해요. 머리 위로 보이는 거대한 흰색 덩어리를 유방운이라고 합니다. 이 구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대부분의 구름은 공기가 대기 중으로 상승할 때 형성돼요. 하지만 유방운은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건조한 공기와 섞일 때 나타나요. 그 결과 이 독특한 모양의 구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하늘에서 이 현상이 보이면 악천후가 곧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나팔꽃 구름은 극히 드물고 무해합니다. 나팔꽃 구름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튜브처럼 보여요. 나팔꽃 구름은 비교적 낮은 고도에서 965km 이상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상승 기류가 구름을 통과할 때 나팔꽃 구름이 나타난다는 데 동의해요. 이 때문에 구름이 구르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름 뒤쪽의 차가운 공기가 구름을 아래로 가라앉게 만들죠. 나팔꽃 구름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유일한 곳은 아니지만 호주의 카펜타리아만입니다. 이 구름을 보기 위해 이곳에 간다면 9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를 선택하세요. 하늘에서 거대한 둥근 원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렌즈 구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렌즈 구름은 보통 산이나 언덕과 같이 크고 높은 곳에 형성됩니다. 강한 바람이 어떤 장벽에 부딪히면 기파가 생성돼요. 공기가 일종의 장애물을 감싸는 거죠. 장벽이 높을수록 그 위로 올라가는 공기는 더 차가워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 안에 포함된 수분이 물방울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특이한 구름이 형성되죠. 렌즈 구름은 파도, 피자, 심지어 팬케이크 더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반대로 이 구름은 하늘에서 낮게 형성되며 악천후 후에 형성돼요. 무지개 구름은 천둥 번개가 치고 난 후 푹신한 저고도 구름 위에 나타나요. 보통 약 1800m 상공에 떠 있습니다. 무지개 구름에 포함된 수증기가 응결되면 물방울이 프리즘처럼 작용해요. 이렇게 해서 구름 위에 여러 가지 색의 뚜껑이 형성됩니다. 꽤 무서운 보너스 사실이 있습니다. 산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우로 인한 번개예요. 하지만 뇌우로 인해 발생한 산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2018년 5월 11일 텍사스주 에머릴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산불이었어요. 당시 초강력 말라드 산불은 상공에 거대한 짙은 구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기로 인해 격렬한 뇌우가 발생하여 96km 떨어진 텍사스 휠러 카운티에 동정 크기의 우박이 쏟아져 내렸죠. 보라색 일몰 살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불길한 건 아니고 빛이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요. 태양이 만들어내는 빛은 흰색이에요. 프리즘을 통과하면 빨강, 주황부터 파랑, 초록, 남색까지 다양한 색상의 광파를 볼 수 있죠. 빛은 장애물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선으로 이동해요. 파란색과 보라색을 포함한 더 짧은 광파는 대기 중의 분자나 에어로졸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더 쉽게 산란돼요. 일몰과 일출 시간대에는 태양이 지평선이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보라색과 파란색 빛을 산란시키는 더 많은 분자를 통과해야 하죠. 이때 눈이 포착하는 색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려한 보라색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때때로 보라색 하늘은 허리케인, 산불 또는 먼지 폭풍 등 훨씬 더 무서운 이유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수증기 농도가 증가해서 빛이 평소보다 더 많이 산란되기 때문이에요. 먼지, 석양,
낮게 깔린 구름도 모두 이 자연스러운 쇼에 기여해요. 해질녘에는 아직 빛이 충분하면 하늘이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분홍빛을 발산하며 위에 짙은 파란색 하늘과 섞이죠. 이제 분홍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보라색이 되죠. 모든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허리케인이 발생할지 예측한 것은 무지개를 예측한 것과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몇 차례의 대형 허리케인이 하늘을 보라색으로 물들였다고 보고했어요. 녹색 하늘은 보라색 하늘만큼이나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해요. 보통 청둥번개, 우박, 토네이도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 독특한 색은 노란색 태양 광선이 폭풍 구름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결과예요. 자,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바닷가에서 멋진 하루를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해변에서 최대한 빨리 멀리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신속하게 대응하면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해도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어요. 쓰나미는 40%의 확률로 발생하며 들어오는 물이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더 크고 위험한 다음 쓰나미는 보통 약 10분 후에 이어져요. 쓰나미의 또 다른 특징은 큰 소리와 함께 도착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천둥, 기관차 소리, 헬리콥터 소리 또는 굉음으로 묘사해요. 해변에 고르지 못한 물길이 보이나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좋아요. 수면 아래에 매우 위험할 수 있는 이안류가 있을 수 있어요. 때때로 파도가 이상한 방식으로 해안에 부딪히면서 이안류가 형성되기도 해요. 파도가 이상하게 부서지거나 다른 물과 다른 색을 띠는 부분이 보일 수 있어요. 해초가 사방으로 무작위로 흩날리는 것도 이안류의 또 다른 경고 신호예요.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물 위에 떠 있도록 노력하되 물살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한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니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지르며 해변을 따라 떠내려가세요. 조류에서 벗어나면 대각선으로 헤엄쳐서 해안으로 향하세요. 다음에 하늘에서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대피소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심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런 모양의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토네이도로 변하기 직전이란 뜻입니다. 근처에 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언젠가 큰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 작은 녀석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면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더 많은 꿀을 모으기 위해 속도를 높이죠. 그리고 일단 꿀을 다 모으고 나면 폭우가 내리기 15분 전에는 폭우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벌집으로 돌아와요. 그 비결은 폭풍 구름에 쌓인 정전기를 포착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등쪽 털에 있어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동물들이 이상하게 행동한 것을 알아챘어요. 개는 끊임없이 짖고 젖소는 젖을 멈추며 두꺼비, 쥐, 뱀은 집을 떠나요.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조기 충격파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끝없는 테스트와 실험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공기 중에서 오존 냄새를 맡을 수 있나요? 뇌우가 다가올 때 가장 뚜렷하고 매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번개의 전하로 인해 높은 고도에서 자유롭게 방출되기 때문이죠. 또 다른 기분 좋은 비 냄새는 페트리코 냄새예요. 빈부는 식물, 나무, 콘크리트, 아스팔트 위에 분자를 깨우는데요. 그 향이 사방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 입안에서 그 냄새를 느낄 수도 있어요. 번개가 치면 공기 중의 모든 양이온이 오존 및 침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씁쓸한 금속 맛이 나는 거예요. 번개가 치려고 할 때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기괴한 딱딱거리는 소리, 윙윙거리는 소리, 진동하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머리가 쭈뼛 서는 것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는 행동을 하라는 분명한 신호고 그 행동은 바로 목숨을 걸고 뛰는 거예요. 양전하가 우리 몸을 통과해서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을 향해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그러한 전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대피소가 보이지 않는다면 주변의 물체보다 몸을 작게 만들어 보세요.
우산을 내려놓고 철조망, 금속 파이프, 난간, 기타 금속성 물체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그리고 바닥에 납작하게 눕지 마세요. 땅은 젖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전기가 잘 통해요. 집 옆 아스팔트에 갑자기 갈라진 틈이 보이면 싱크홀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집 내부를 점검하세요. 문이 걸리기 시작하나요? 아니면 벽과 천장이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진 않나요? 고르지 않은 부엌 캐비넷과 서랍, 기울어진 바닥, 경사가 시작되는 계단, 비가 올 때마다 새는 물, 어긋난 금형 등은 모두 싱크홀이 곧 생길 수 있다는 신호예요. 싱크홀이 확실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하려면 엔지니어링 회사에 문의해야 돼요. 이미 싱크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싱크홀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고요. 울타리를 치거나 밧줄로 묶어 다른 사람에게 덜 위험하도록 하세요. 싱크홀을 고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부 화산은 폭발하려고 할 때 비명을 지릅니다. 이전에 종종 발생하는 작은 지진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요. 대부분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때로는 땅에서 이상한 울림이나 쉿 하는 소리로 들릴 수 있는 주파수에 도달하기도 해요. 이 소음을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화산에서는 마그마 기포가 지각의 틈새를 통과할 때 진동하는 소리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러한 화산 비명 소리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화산 폭발에 대한 제한적인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야생에 있다면 개울, 시냇물, 강물의 수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수위가 빠르게 낮아진다면 산사태가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울리는 소리나 바위가 서로 부딪히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가 들리면 잔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요.